지팡이를 든 여인이 무장한 용병들과 겁에 질린 아이 사이에 서 있었다. 그들 뒤로는 잊힌 마을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숨겨진 부 위에 자리하고 있었다. 72시간 안에 그녀가 5년 전 자신의 사망 증명서와 함께 묻어버렸던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이 거리에는 피가 흐를 터였다. 그녀의 진짜 이름, 그녀의 진짜 과거, 그리고 그녀가 기소했던 가장 위험한 남자가 왜 하필 그녀의 카페에 나타났는지. 하지만 그 전에 누군가는 이 폭력배들에게 헤이즈 가문을 위협하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줘야 했다. 리타 켈러웨이가 코퍼 크릭 식당 문을 열던 아침, 그녀는 8개월 동안 지켜온 똑같은 의식을 수행했다. 자물쇠를 2번 확인하고 거울에 비친 표면을 통해 주차장을 살피고 도주 경로를 계산하고 389경 스미스 앤 웨슨 권총을 손이 닿는 곳에 두는 것. 공식적으로는 죽음을 통해 등지고 떠났던 삶에서 비롯된 오래된 습관들이었다. 37살의 리타는 밤색 머리카락과 손수 조각한 호두나무 지팡이가 필요한 눈에 띄는 절뚝거림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인구 3,847명의 와이오밍 주 파인리지에서 투명 인간이 되는 기술을 완벽하게 익혔다. 이곳에서는 이주민이 10년이 지나도 이주민으로 남았고 과거에 대한 질문은 무례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녀가 이 잊힐만한 지도상의 작은 점을 선택한 것은 빅터 블랙웰 같은 남자들이 파인리지 같은 곳은 결코 쳐다보지 않기 때문이었다. 사기와 살인으로 제국을 건설한 남자들. 그녀가 한때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맹세했던 남자들. 식당 문 위의 종이 딸랑거렸다. 리타의 손은 본능적으로 카운터 아래 무기를 향했지만 이내 나치근 얼굴을 알아차렸다. 67세의 은빛 수염을 기른 보안관 달튼 피어스였다. 그는 와이오밍의 작은 마을 대신 여전히 바그다드를 순찰하는 것처럼 콜트 1911 권총을 차고 있었다. 커피가 내렸어요. 리타는 이미 커피를 따르며 말했다. 달튼은 평소 앉던 의자에 앉아 테러리스트와 마약 카르텔 보스들을 신문했던 눈으로 그녀를 살폈다. 물어볼 게 있어. 말씀하세요. 당신 같은 학력을 가진 여자가 왜 이런 외딴 곳에서 식당을 운영하는지 나한테 말해줄 생각은 없어. 리타는 그의 시선을 흔들림 없이 마주했다. 아마 파이를 좋아해서 그럴지도요? 어쩌면. 달튼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아니면 뭔가로부터 도망치고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리타가 대답하기도 전에 종이 다시 딸랑거렸다. 13살의 조이 미첼이 다리 보조기를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들어섰고 배낭을 꼭 움켜쥐고 있었다. 소녀의 시선은 즉시 리타를 찾았고 어린 얼굴에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늘 먹던 걸로 줄까? 리타는 부드럽게 물었고 이미 핫초코를 준비하고 있었다. 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구석 좌석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리타는 소녀의 팔에 새로 생긴 멍을 알아차렸다. 소매 아래로 겨우 보일 정도였다. 달튼도 알아차렸다. 누가 그랬지? 정갈다니요. 조이가 속삭였다. 버스 정류장에서요. 지역 오토바이 폭력단. 유산 상속자이면서도 무법자 흉내를 내는 녀석들로 27세의 데릭 케인이라는 불량배가 이끌고 있었다. 그는 쉽게 표적이 될 만큼 약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리타는 가슴속에 차가운 무언가가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런 패턴을 전에 본 적이 있었다. 경계를 시험하는 폭력배들, 약자를 사냥하는 포식자들. 그녀는 또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공범이 된다는 것을 배웠다. 여기 있어. 리타는 조이에게 말했다. 내가 학교까지 태워다 줄게. 리타가 몰랐던 것은 마을 건너편에서 빅터 블랙웰이 레이먼드 블랙이라는 이름으로 파인리지 여관에 투숙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타이탄 에너지 개발을 대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익명성을 위해 선택했던 그 잊힌 마을이 북미에서 가장 큰 리튬 매장지 중 하나 위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도, 또는 그녀의 8개월간의 은신이 총격전, 진실의 폭로, 그리고 5년 동안 준비된 심판으로 끝날 참이라는 것도, 프랭크 그리즐리 패터슨이 $1,000짜리 양복을 입은 낯선 남자를 처음 발견했다. 71세의 그리즐리는 마을의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의 거친 손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고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보통 소매 아래 숨겨져 있던 그의 팔뚝에 새겨진 강철 방패 문신은 그가 단순한 정비공 이상임을 보여주었다. 그는 와이오밍으로 오기 전 3번의 전쟁에서 전투 위생병으로 복무했다. 그리고 강철 수호대를 창설하는 데 기여하기 전이었다. 강철 수호대는 퇴역군인 오토바이 클럽으로 더욱 경계심 많고 보호적인 존재로 진화하여 지역 사회를 착취하려는 자들로부터 지키겠다고 맹세한 단체였다. 그리즐리는 뉴욕 번호판을 단 링컨 내비게이터가 윌슨 시장실 밖에 주차하는 것을 지켜봤다. 그리고 양복을 입은 남자가 파인 리지 주민 대부분이 한 달에 버는 것보다 더 비쌀 법한 서류 가방을 들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8개월 동안 걸지 않았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리타, 그녀가 전화를 받자 그가 말했다. 우리는 얘기해야 해. 지금 당장. 20분 후 그들은 식당 뒤편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리즐리는 문을 잠그고 블라인드를 내렸다. 그의 이름은 빅터 블랙웰이야. 그리즐리가 서론 없이 말했다. 지금은 레이먼드 블랙이라고 부르지만. 리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확실해요. 차량 번호판을 조회했어. 부탁도 좀 들어줬고. 그가 맞아. 그리즐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파인 리지에서 뭘 하는 거지? 리타는 잠시 동안 침묵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움직여 책장을 옆으로 밀어 그 너머에 숨겨진 방을 드러냈다. 그리즐리는 그녀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한쪽 벽에는 감시 모니터가 있었다. 다른 벽에는 지도, 사진, 붉은 실로 연결된 문서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중앙벽은 빅터 블랙웰의 확대된 사진 한 장이 지배하고 있었고 그 주위에는 신문 스크랩과 범죄 현장 사진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맙소사, 리타, 그리즐리가 숨을 헐떡였다. 제 진짜 이름은 리타 켈러웨이 헤이즈예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연방검사였습니다. 5년 전 저는 블랙웰과 타이탄 에너지에 대해 조직범죄, 사기, 돈 세탁, 살인 모의 혐의로 사건을 구성했습니다. 증인도 있었고 증거도 있었고 모든 것이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판사는 모든 혐의를 기각했어요. 증거는 사라졌고 증인들은 실종되었죠. 리타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이틀 후 제 차의 브레이크선이 잘렸어요. 제 운전기사는 죽었고요. 저는 간신히 살아남았죠. 미 연방수사국은 제가 회복하는 동안 저를 보호하기 위해 제 죽음을 위장했어요. 그리즐리는 이 말을 받아들였고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에 맞춰지는 듯했다. 당신의 오빠 네이슨이요. 그는 블랙웰의 작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잠복 근무 중이었어요. 그들이 그가 누구인지 알아냈죠. 리타의 목소리가 막혔다. 그의 브레이크 선은 제 것보다 3달 전에 고장났어요. 그리고 그의 딸은 헤이즈에서 미첼로 이름을 바꿨어요. 엄마 린다와 함께 이곳으로 왔죠. 당신은 이미 파인 리지에 있었고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고요. 리타는 그의 눈을 마주했다. 제가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제가 나타나고 나서는 저까지 지켜보기 시작했죠. 조이는 알고 있어. 제가 자기 이모라는 걸요? 아니요. 아는 것이 적을수록 더 안전하니까요. 리타는 증거벽으로 다시 돌아섰다. 지금까지는요. 블랙웰이 파인 리지에서 뭘 노리는 거지? 리타는 게시판에 있는 지질 조사를 가리켰다. 그게 제가 알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는 수십억 달러가 걸려 있을 때만 직접 나타나니까요.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리타가 친해진 고등학교 역사 교사 헬렌 리브스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다. 학교에 문제가 생겼다. 빨리 와달라. 그들은 주차장에서 헬렌을 발견했다. 그녀는 흔들리고 화가 나 있었다. 데릭 케인과 그의 정갈단이 그녀를 궁지에 몰아넣고 타이탄 에너지의 제안에 대해 계속 질문하면 폭력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한 것이었다. 그들이 학생들을 위협했어요. 헬렌이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학교가 불탈 수도 있고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다고 했어요. 리타와 그리즐리는 어두운 시선을 교환했다. 시작된 거예요. 리타가 말했다. 헬렌 리브스는 로스쿨을 졸업한 후 파인 리지로 돌아왔다. 그녀는 전 시장이었던 아버지처럼 법을 실천하는 대신 역사를 가르치기로 선택했다. 34세의 나이에 그녀는 젊은이들의 정신을 형성하는 데서 목적을 찾았고 때로는 그녀의 법률 훈련이 드러나기도 했다. 타이탄 에너지가 파인 리지에 갑자기 관심을 보이는 것을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처럼 그녀의 아버지가 은퇴할 때 학교 기록 보관소에 기증한 파일들에는 1980년대의 지질 조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 조사들은 마을 중심지 아래에 귀중한 무언가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헬렌은 어느 날 저녁 커피를 마시며 리텍에 이 사실을 언급했었다. 이제 전갈단의 위협에 대한 리타의 반응을 보면서 헬렌은 식당 주인에게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저를 따라오세요. 리타가 말하며 헬렌을 식당으로 숨겨진 방으로 이끌었다. 헬렌은 증거벽을 응시했고 그녀의 마음은 빠르게 돌아갔다. 당신은 대체 누구예요? 리타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연방사건, 네이슨의 죽음, 그녀 자신의 위장된 죽음, 숨겨진 자원을 가진 작은 마을들을 표적으로 삼는 빅터 블랙웰의 방식. 그는 리튬을 노리는 거예요. 헬렌이 갑자기 말했다. 아버지의 조사를 기억해낸 것이었다. 파인 리지는 거대한 매장지 위에 있어요. 현재 시장 가격으로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있죠. 그것이 그의 존재를 설명해 주네요. 리타가 확인했다. 블랙웰은 판돈이 엄청나지 않으면 직접 작전을 처리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를 막아야 해요. 헬렌이 단호하게 말했다. 여기는 제 고향이에요. 위험해요. 블랙웰은 어디에나 인맥이 있어요. 부패한 관리들, 고용된 폭력배들, 필요하다면 암살자들까지요. 상관없어요. 헬렌의 턱이 결의에 차 굳어졌다. 그는 제 학생들을 위협했어요. 리타는 잠시 그녀를 유심히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증거가 필요해요. 그의 불법적인 수법과 진짜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요. 저는 아버지의 모든 기록 보관소에 접근할 수 있어요. 헬렌이 제안했다. 그가 시장으로서 수집했던 모든 것이요. 다음 사흘 동안 그들은 비밀리에 작업했다. 헬렌은 역사적 문서를 제공했다. 리타는 블랙웰의 이전 작전에서 나타난 패턴과 선례를 분석했다. 그리즐리는 강철 수호대에 연락하여 전국 각지의 전사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관찰력이 뛰어나고 똑똑한 조이 미첼은 여러 가지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전갈단이 전화로 지시를 받는 것, 그들이 살 수 없는 새 오토바이들, 타이탄 에너지의 양복 입은 남자들과 속삭이는 대화들, 그녀는 노트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모 리타가 연결고리를 알지 못한 채 가르쳐준 대로 말이다. 보안관 달튼 피어스는 75 레인저 연대에서의 전투 임무를 포함하여 30년을 군 복무에 보냈다. 보안관으로서의 또 다른 20년은 그에게 사람들과 상황 그리고 폭력에 선행하는 미묘한 징후들을 읽는 법을 가르쳤다. 그는 리타 캘러웨이가 도착한 이래로 그녀를 읽고 있었다. 전직검사. 몇 주 안에 그는 그렇게 결론 내렸다.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 그녀의 경계심과 전술적 인식을 고려할 때 아마도 조직범죄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빅터 블랙웰이 파인 리지에 도착했을 때 달튼은 신원조사를 실시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구축된 합법성을 발견했지만
그것을 유지하려면 상당한 돈과 인맥이 필요한 종류였다. 그는 영업시간이 끝난 후 식당에서 리타와 마주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나한테 말해줄 건가? 그가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체포하고 나중에 해결할까? 리타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그에게 숨겨진 방을 보여주고 모든 것을 설명했다. 달튼은 모든 것을 흡수했고 전술적 상황을 얼마나 빨리 처리하는지에서 그의 레인저 훈련이 분명히 드러났다. 당신은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군. 헬렌이 내일 블랙웰에게 접근할 거예요. 리타가 확인했다. 도청 장치를 착용하고요. 우리는 그가 자신의 진짜 계획과 수법을 인정하는 것을 들어야 해요. 그는 그녀를 수색할 거야. 우리는 탐지를 피하도록 설계된 장비가 있어요. 그래도 그가 찾아낸다면? 리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럼 플랜 B로 가는 거죠. 그게 뭔데? 압도적인 무력과 그가 억누를 수 없는 문서 증거요. 달튼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미 연방수사국. 이미 연락했어요. 캐서린 로스 특수요원은 오랜 동료예요. 그녀는 특수 기동대를 꾸리고 있지만 내일 오후까지는 도착하지 못할 거예요. 그 전에 증거가 필요해요. 나도 돕겠네. 달튼이 간단히 말했다. 무엇이든 필요한 대로. 강철 수호대가 새벽에 도착했다. 99대의 오토바이가 대형을 이루며 파인 리지로 진입했고 그 선두에는 70세의 전 해병대 특수 수색대 사령관 제임스 아이언사이드 워커가 있었다. 그는 수십 년 전 리타의 아버지와 함께 수호대를 공동 창설한 인물이었다. 가죽 조끼와 오토바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법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퇴역 군인이자 전문가이며 약자를 보호하고 부패에 맞서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을 때 방패가 되겠다는 규약에 묶인 민간인들이었다. 블랙웰이 고용한 경비병들, 연방 요원으로 위장한 그들은 그들의 마을 진입을 막으려 했다. 아이언사이드는 단순히 자신의 법무부 신분증을 제시했다. 그것은 진짜였지만 폐지된 프로그램의 것이었고 그들에게 합법적인 연방 보조 기관을 방해하고 있다고 알렸다. 블랙웰의 사람들이 그 신분증이 기술적으로 만료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쯤 수호대는 이미 파인 리지 전역에 방어 진지를 구축한 상태였다. 헬렌은 오전 10시에 파인 리지 여관으로 다가갔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겉모습은 침착했다. 수호대의 정보 전문가들이 제공한 그녀의 시계 속 녹음 장치는 모든 것을 기록할 터였다. 빅터 블랙웰은 개인 스위트룸에서 그녀를 맞이했다. 세련된 매력과 계산된 관심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다. 리브스 양,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예상 밖이군요. 헬렌은 뛰어들어 리튬 매장지가 실제 크기의 2배라고 암시하는 위조된 지질 데이터를 제시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비밀 조사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돈과 지위를 대가로 협력을 제안했다. 블랙웰은 그녀를 신중하게 살피더니 미소를 지었다. 생각보다 훨씬 실용적이시군요. 당신의 친구 리타 캘리어웨이는 어떻습니까? 어린 조이 미첼에 대한 당신의 걱정은요? 리타는 순진해요. 헬렌이 냉소적인 목소리를 억지로 내며 말했다. 그리고 조이는 그저 제가 불쌍하게 여긴 학생일 뿐이에요. 알겠습니다. 블랙웰이 뒤로 기댔다. 그리고 발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인 사고가 일어날 때 당신은 못 본 척할 용의가 있습니까? 사고는 불행한 일이죠. 헬렌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제 관심사는 아니에요. 도청장치는 모든 것을 기록했다. 블랙웰이 저항하는 자들을 위한 사고를 계획하고 있음을 시인하는 것, 리튬 작전을 확인하는 것,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는 것에 대한 그의 무심한 대화까지. 그때 그의 경호 책임자가 들어와 그리즐리 가게의 감시 영상에서 헬렌을 알아보았다. 덫이 작동했다. 리타는 3블록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무정의가 긴급 통신으로 지직거렸다. 헬렌이 노출되었다. 블랙웰의 사람들이 그녀를 첩자로 알아본 것이었다. 지금 움직여, 리타가 명령했다.
그녀는 이동지휘본부, 사실은 그리즐리에 개조된 에어BHB에서 지휘하고 있었다. 모든 부대는 여관으로 집결해. 그녀는 지팡이와 무기를 움켜쥐고 절뚝거림에도 불구하고 숙련된 효율성으로 움직였다. 달튼이 산탄총을 들고 그녀 옆에 섰다. 수호대는 전술 타격대처럼 여관을 덮쳤다. 조직적이고 압도적이며 비살상적이지만 완벽하게 효과적이었다. 블랙웰의 경비병들은 자신들이 근접 전투에 대해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잊어버린 노련한 전투 베테랑들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헬렌은 흔들렸지만 안전하게 구출되었다. 녹음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블랙웰 자신은 미리 계획된 출구를 통해 탈출하여 마을 밖의 개인 비행장으로 향했다가 그가 도주 중입니다. 아이언사이드가 보고했다. 부대들이 추격 중입니다. 그를 도망치게 둬요. 리타가 차갑게 말했다. 로스 요원의 연방특수기동대 쪽으로요. 한편 조이 미첼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2명의 수호대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그녀는 학교 기록 보관소에 접근하여 할아버지의 완전한 지질 조사와 환경 영향평가 보고서를 찾아냈다. 블랙웰의 남은 경비병들이 그들을 발견했을 때 수호대는 양동 작전을 펼쳐 조이가 소중한 문서들을 가지고 정비 터널을 통해 탈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녀는 운동장으로 나왔고 그곳에는 더 많은 수호대원들이 오토바이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즐리 자신이 그녀를 빈티지 사이드카에 태우고 비상시의회 회의가 막 시작되려는 시청으로 질주했다. 잘했어 꼬마. 그리즐리가 메인 스트리트를 질주하며 그녀에게 말했다. 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제 아버지요? 조이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그리즐리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나중에, 지금은 내 마을을 구해야 해. 파인 리지 시청은 소문과 보호 경계를 형성하고 있는 99명의 강철 수호대의 분명한 존재감에 이끌린 시민들로 넘쳐났다. 윌슨 시장은 눈에 띄게 초조해하며 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타이탄 에너지가 중심 지역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할 용도 변경안을 강행하려 했다. 보안관 달튼이 그를 막아섰다. 산탄총이 보였고 그의 표정은 단호했다. 그리고 리타가 아이언사이드와 그리즐리의 양옆에 서서 들어왔다. 모든 것을 폭로할 증거를 들고서 파인리지 시민 여러분, 그녀가 시작했다. 그녀의 검사다운 목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다. 제 이름은 리타 캘러웨이 헤이즈입니다. 여러분 중 몇몇은 저를 코퍼크릭 식당 주인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모르시는 것은 제가 기업 범죄를 전문으로 했던 전직 연방검사라는 사실입니다. 리타가 블랙웰의 방식, 네이슨의 죽음, 그녀의 위장된 죽음, 리튬 매장지 타이탄 에너지 계획의 진정한 본질을 설명하자 그 폭로는 군중 사이에 파문을 일으켰다. 조이가 지질 조사를 들고 앞으로 나왔다. 그녀의 어린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할아버지가 발견하고 파인 리지를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숨겼던 것을 설명했다. 헬렌은 블랙웰이 사고를 계획하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인정하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시의회 투표는 만장일치로 용도 변경을 거부하고 연방조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미 연방수사국 특수요원 캐서린 로스가 연방요원팀과 함께 들어섰다. 빅터 블랙웰은 연방구금 상태입니다. 로스가 발표했다. 도주를 시도하다가 카운티 비행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우리는 공모에 연루된 타이탄 에너지 임원 및 관리 20여 명에 대한 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5년간의 숨바꼭질, 계획, 준비, 마침내 정의였다. 조이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리즐리 아저씨가 당신을 제 이모라고 불렀어요. 리타는 소녀를 그리고 네이슨의 딸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네이슨의 용기를 보았다. 내 아버지는 내 오빠였단다. 그는 블랙웰을 조사하다가 죽었어. 이런 식으로 알게 되어 미안하구나. 왜 저한테 말 안 해줬어요? 널 보호하려고.
널 안전하게 지키려고. 조이는 이 말을 받아들였고 앞으로 나아가 리타를 꼭 안았다. 그래도 이모가 저를 안전하게 지켜줬잖아요. 1년 후 파인 리지는 변모했다. 리튬 매장지는 지역 사회 소유로 책임감 있게 개발되고 있었고 수익금은 학교, 의료, 기반 시설에 자금을 지원했다. 조이가 괴롭힘을 당했던 오래된 버스 정류장은 이제 네이슨 헤이즈 추모 광장으로 바뀌어 공동체의 회복력을 기념하는 활기찬 공공공간이 되었다. 헌정식에서 조이는 마이크 앞에 섰다. 14살의 그녀는 두려움이 없었다. 1년 전 저는 다르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녀가 시작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저에게 힘이 신체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도덕적 용기라는 것을요. 그녀는 군중 속에 자랑스럽게 서 있는 리타를 바라보았다. 제 이모는 가끔 폭력배를 멈추는 데 필요한 것은 단 한 명의 용감하게 나서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조이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가끔 운이 정말 좋다면 그 사람은 99명의 오토바이 친구들을 데려오기도 하죠. 축하 행사에 참석한 강철 수호대가 격려하며 엔진을 울리자 군중은 박수 갈채를 터뜨렸다. 리타는 이제 친한 친구이자 자주 방문하는 로스 요원과 함께 서 있었다. 은퇴했지만 파인 리지 자원 신탁의 보안 컨설턴트로 일하는 달튼도 그들과 합류했다. 언젠가 조이가 수호대에 합류할 거라고 생각해요. 로스가 조이를 바라보며 물었다. 리타가 미소 지었다. 제 생각엔 이미 합류한 것 같아요. 아직 본인만 모를 뿐이죠. 그리즐리가 다가왔다. 그는 젊은 여성에게 맞는 크기의 수호대 색상의 가죽 조끼를 들고 있었다. 강철 방패 문양이 햇빛에 반짝였다. 그녀가 준비되었을 때를 위해 그가 말했다. 리타는 그것을 받아들고 수십 년 전 아버지가 디자인했던 상징 위로 손가락을 쓸었다. 약속, 유산, 대가와 상관없이 불의에 맞서겠다는 헌신. 그들 뒤편 추모비에 새겨진 글귀는 파인 리지의 좌우명이 되었다. 공동체의 가치는 가장 강한 구성원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아니라 가장 취약한 구성원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가끔은 용감하게 나서는 단 한 사람만으로도 충분하다. 리타 켈러웨이 헤이즈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녀는 이 잊힌 와이오밍 마을에서 리튬이나 안전보다 더 귀중한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가족, 목적, 그리고 때로는 지연된 정의가 부인된 정의가 아니라는 증거를 찾았다. 때로는 그것이 고통으로 정제되고 인내로 강화되며 잊기를 거부하는 자들에 의해 압도적인 힘으로 전달되는 완벽해진 정의인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권력자들이 하찮게 여기는 작은 마을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일들을 이루어낸다. 그들은 일어선다. 그들은 싸운다. 그들은 이긴다. 그리고 99대의 오토바이가 그 승리를 지켜낸다.